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라고 믿고 있고, 오늘 감독님과 배우분이 오셔서 같이 토크하면서 더 그 여운이 깊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리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할게요. 박찬욱 감독님과 박해일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네, 저희 마스크는 벗고 할게요. 네. 네. 먼저 이렇게 앞이 저희 조명 때문에 잘 이렇게 시야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실 텐데 한 자리도 빠짐없이 꽉 찼어요. 관객분들께 먼저 감독님과 배우분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욱 감독님 먼저. 네, 늦은 시간 이렇게 와주셔서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일찌감치 보시는 관객이라 여러분의 반응이 참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과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바다와 같은 배우님. 네, 바다의 절을 씁니다. 네. 어제 장마 시작된 것 같은데 비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오늘 날씨가 많이 습해서 저희 영화 속에 안개가 또 나오는 배경들이 있어서 영화 보시기에는 좋은 조건이 아니었나 싶긴 한데, 아무튼 형사 장혜준을 연기했던 박해일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참고로 향일 씨를 여러분이 되게 보고 싶을 텐데 다른 일정이 생기셔서 함께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탕일 씨한테 약간 이렇게 그 말을 전하라는 지령을 받고 오신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손을 잡고 오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다른 기회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도 칸의 수상 소식을 좀 이 자리에서도 같이 축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75회죠. 올해 칸 국제영화제에서 다시 감독님께서 이 올드보이 박쥐에 이어서 그 최다 수상, 한국 영화인으로 최다 칸 수상 기록을 세우셨어요. 이 깐느박이라는 이 애칭이 다시 입증되는 순간이었는데, 그때 어떤 그 못다한 수상 소감을 여기서 한번 관객분들께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때는 뭐 정신 없었어요. 제 속마음은 박해일이나 탕웨이나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상을 받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탕탕이라고 부르는데 탕의 친구들이 다 그렇게 부르는 애칭이에요. 근데 탕탕의 수상 소감들이 받아놓고 했는데 엉뚱하게 제가 받아버려가지고 좀 머쓱하게 됐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런 큰 영화제 나가서 몇 주 있다 보면은 정말 짐 빠지고 너무 힘들거든요.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웃어도 웃는 게 아니고, 그런 힘든 일을 참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좀 영화가 널리 알려지면 좋겠다. 상 받으면 또 더 많이 알려지고 그런 뭐 희망으로 이제 버티는 건데요. 그래서 조금 효과는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 한번. 네. 깐느 박수가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수상에 앞서서 이제 그 박수의 강도와 그 분으로 수상을 예측하는데 거의 이제 그 박수 퀄리티가 수상까지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해일 배우님은 좀 약간 저는 좀 이럴 경우에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영화에 좋은 연기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그 수상에 대한 기대나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분들이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불발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작품이 너무 좋으면 작품과 관련된 상을 받게 되고 깐느는 배우상은 못 받아요. 그러니까 중복 수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마음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을지. 네. 우선 칸 영화제라는 영광스러운 품격 있는 영화제를 처음 가게 돼봤어요. 그래서 박찬욱 감독님께 감사드리고 그것만으로도 저한테는 큰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더불어 송강호 선배님까지 그 75주년에 함께 박찬욱 감독님과 영화적 동지가 함께 수상하는 모습을 보고 저 울 뻔했어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정말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막 그랬었는데 이런 그 고민을 했었어요 그 전에. 박찬욱 감독님과 함께 영화를 했던 전작에서의 뭐 배우 선배님들 동료분들과 했을 때 감독님이 칸 영화제에 매번 초청을 받으시고 거기서 여러 번 수상을 하셨었던 전적을 제가 알고 감독님과 첫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에 작업을 했을 때 칸 영화제에 또 초대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반가워했었는데 수상을 정말 간절히 바랬던 배우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폐막식 전날, 시상식 전날 보통 연락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연락이 왔었고 네.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뭐라도 탕웨이 씨나 감독님이나 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너무 컸어요. 그렇다라면 상을 받으시면 개인적으로 참여한 배우로서 민폐가 안 되겠다. 그런 걸 좀 일조했다라는 그 증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제 마음속에 좀 부담이 좀 있었는데 그 수상을 하셔서 그 즉시 제가 그런 부담에서 좀 부담을 떨쳐버리게 되는 그런 순간을 저 개인적으로 혼자 통쾌하게 맞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왔어요. 부담, 통쾌함, 뭐 이런 복잡한 심경을 맞이하면서 또 그 칸의 영광을 나누셨는데 박해일 배우님께도 여기서 큰 박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아까 이제 좀 약간 뭉클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그 지난 2년 동안 극장에서 이렇게 많은 관객들을 본 경험이 전무했어요. 그리고 이 정도로 꽉 찬 거는 제가 그 감독님의 작품이죠. 올드보이 시사를 할 때 이렇게 바닥에 앉아 계신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자리가 없어서 좀 약간 이거 어떡하지? 못 보고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때의 가문까지 불러일으킨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관객 동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이제 그 깐느박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이제 그 이런 벅찬 감정들이 이 시사가 끝나고 나서 좀 약간 탄식과 함께 같이 감정들이 전해졌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 영화의 어떤 그 컨텐츠적인 측면에서의 그 사랑의 탄식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영화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좌절감을 주는 영화가 또 이런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영화 끝나고 나서 이제 다른 감독님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편집을 막 끝내신 감독님이 진짜 나 이번에 좀 제대로 잘 만든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 시사 보고 나서 이 영화 어떻게 발표하지?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영화의 본령에 다가간 영화를 본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헤어질 결심이라는 제목이 여러 가지의 이제 이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결심도 있겠지만 감독님께는 영화에 더 한 발 다가가는 또 다른 결심이 있었던 작품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마음으로 좀 만드셨는지.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고 경력이 쌓여가면서 좀 더 순수한 형태의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좀 형성되어 왔습니다. 여러 다른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테마를 할까요? 메시지를 할까요? 이런저런 하고 싶은 이야기들 그런 게 영화마다 있을 수 있지만 아마 제가 바로 전 작품이 리틀 드러머 걸이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 영화는
팔레스타인 분쟁을 다루고 있죠. 그런데다가 TV 시리즈죠. 그걸 만든 직후라서 다음 작품을 정말 순수한 영화적인 영화, 오로지 그 영화의 형식의 최소 요소만 가지고 아주 간단한 스토리와 적은 등장 인물만 데리고 그런 순수한 영화를 만들고 싶다. 극장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극장에서 즐기는 영화라고 생각하면 되게 크고 막 화려한 효과가 있고 그런 영화를 상상하기 쉽지만, 제가 생각하는 순수한 극장용 영화라는 것은 그것보다는 이렇게 언뜻 보면 소품 같지만 아주 내용이 영화 형식의 최소 요소를 잘 활용한 그냥 스토리, 인물, 앵글, 그리고 편집, 음악 이런 것만 갖고 구성된 그런 영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리틀 드러머걸이 제가 덜 애착을 가진 작품이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거 오래 매달려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의 영화들보다 효과를 더 줄이고 더 자극적인 요소를 좀 더 낮추고, 그런 영화, 좀 더 사람의 표정이나 그 얼굴, 눈빛 뒤에 있는 감정을 자꾸 들여다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영화를 하고 싶었어요. 네, 감독님이 하신 말씀을 탕웨이 배우 지금 오늘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제가 먼저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버전을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이 말이 영화 보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전에 감독님의 작품은 관객들을 잡아당겨서 휘둘러서 들어오게 하는 구조였는데, 이번 작품은 잔잔하게 손을 잡아주면서 극으로 들어오게 하는 아주 온화한 영화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딱 맞는 표현이다.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손을 잡아서 끌어당기는 그런 어떤 느낌을 주지 않았나 싶은데, 감독님 말씀하신 아주 그 단촐한 그 요소들에는 저는 캐스팅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고 분위기고 무드를 형성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는 그 한국 영화계에서 다른 감독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다양하게 변주되어 왔던 박해일이라는 배우의 특성이 이 영화에 잘 맞아떨어진 게 아닐까? 진짜 그 우리가 클래식 그 범죄물이나 수사물에서 봤던 영화든 이제 그 소설이든 그런 데서 봤던 우아한 형사라는 게 한국 형사물이나 이런 데서는 못 봤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런 그 형상이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을지 몰랐는데 박해일 배우를 보고 나니까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화 보고 나서 든 생각은 박해일 배우는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네. 너무 비약인가요? 이 역할을 이 시나리오를 또 제안 받으셨을 때 어떤 또 마음이 드셨는지, 배우님께서는 이 영화가 어떤 영화로 다가왔는지. 네, 우선 이 작품을 하게 된 계기는 몇 가지를 얘기를 드려보자면, 박찬욱 감독님이라는 존재가 일단 큰 영역에 하나 속하고요. 그 다음에 감독님께서는 이번엔 그 전작들에서는 이제 시나리오를 각본을 완벽하게 완성을 하시면서 캐스팅을 하는 수순이셨다라면, 이번 헤어질 결심 작업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중국 배우가 필요해서 그 배우 탕웨이 씨라는 배우를 캐스팅이 돼야 뭔가 이제 이게 제작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배우 캐스팅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완성하시는 순서였대요. 그래서 그런지 저 또한 그 즈음에 캐스팅이 되었고,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박해일이 영화가 2개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아, 네. 최근 네. 가장 또 잘 나가신 배우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더 늑장을 부리면, 그러니까 시나리오 완성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면 뭐 앞으로 뭐 1년 안에는 못 만난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 얘기하자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저 배우대로 다음 상황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감독님의 그런 제안에서 감독님 까먹었잖아요. 네, 그래서 감독님께서 저한테 1시간 남짓한 이야기를 줄거리를 먼저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러이러한 형사가 나오고 이러한 이야기일 거고 탕웨이 씨라는 배우가 같이 하게 될 거라는 얘기도 나중에 들었고 했을 때 그 형사의 보신 바와 같이 형사의 캐릭터가 제가 들어보지 못한 네. 한국 영화에서 결이 다른 그런 느낌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저한테는 갑자기 그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 남자 배우들 같은 경우는 뭐 신인 시절 때 보통 신입 경찰이라든가 형사 역할들을 많이 좋아라 하는데 한 번쯤은 했을 네, 한 법도 번쯤은 한데. 했을 법한데 네. 제가 아직 형사 역할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형사를 해보려고 기다렸던 건가 싶을 정도로 정말 큰 호기심을 갖고 참여했던 작품입니다. 그리고요 네. 어, 바로 잡으실 건가요? 어떤 기사에서 제가 네. 뭐 거절을 한 번 했었다 이런 말씀을 들었었는데 기사를 통해서 저 사실 아니거든요. 감독님의 작품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되어지는 작품을 정리하는 동시에 시간도 좀 필요해서 조금 나는 시간이 적 필요했다라는 이야기죠. 한적 없어요. 양해를 수정을 좀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그 박해일 씨 인터뷰 보니까 오늘 인터뷰 봤는데 기사를 서로 소통을 잘 안 네.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작품이 아니라 헤어질 결심을 통해서 만나게 돼서 참 좋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다른 작품 별로였나? 사실 이제 그 질문이 생기더라고. 폭력과 자극의 세계, 박찬욱의 세계, 뭐 약간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거리가 먼 배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좀 약간 좀 놀라운 지점은 지금까지 박찬욱 감독님 정도는 굉장히 채산성이 좋은 감독님이시거든요. 꾸준히 영화를 계속 끊임없이 만드셨는데 항상 박해일 씨를 캐스팅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번 작품에서 박해일 씨가 꼭 필요했던 이유, 조금 늦으면은 전달이 늦어지면 시나리오가 늦어지면은 같이 못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거는 되게 중요한 어떤 그 배우와 같이 작업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셨을 텐데 어떤 지점이 박해일 씨에게 기존에 이제 그 다른 배우와 달리 있다라고 보셨는지 어떤 부분들인데 제가 그냥 약간 그냥 하나를 보태자면은 보통 박해일 배우를 얘기할 때는 변태성을 많이 꼽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한번 풀이해 주시면 어떨까. 네. 변태라고는 말 안 하고 저는 좀 엉뚱하다, 사고 방식이 유니크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변태적이다 그거는 저 살인의 추억에서나 해당되는 얘기죠. 네. 실제로 그런 사람은 아니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맑은 영혼의 소유자입니다. 정말 진심. 그리고 생각은 나름대로 독특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저기 영혼이 맑다라든가 뭐 착하다든가 이렇게 말하면은 좀 지루한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본의 아니게 웃기는 사람이고, 왜 본의 아니게 웃기냐면은 그냥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항상 솔직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 생각이 독특하기 때문에 그거를
뭔가 나는 이렇게 별난 생각을 한다, 독창적이고 상상력 풍부한 사람이다, 이런 걸 과시하려는 태도가 아닌 채로 그냥 담백하게 말하는데 그것이 좀 별나니까 그래서 본의 아니게 웃긴다는 뜻입니다. 예. 감독님의 전작들을 싫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게 이번에 주신 헤어질 여심이라는 시나리오가 제가 정말 더 도전해보고 더 흥미롭고 호기심을 갖고 찍을 수 있는 작품의 성격에 더 좋긴 합니다. 네. 네. 다음에도 뭐 또 다른 결의 작품으로 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 만남이 정말 저는 그냥 서로의 구원자가 됐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 자리에 진짜 탕일 배우님이 없이 이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거는 탕일 배우님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 영화를 제대로 파악하고 표현했구나라는 생각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점점 드는데, 영화 보고 나면 다른 감독님, 다른 탕웨이라는 저라는 사람, 그리고 다른 박해일 씨를 분명히 보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 두 분의 영화 세계에 있어서 지평을 넓혀줬다? 다른 느낌? 같은 코드들을 갖고 있지만 그것들이 두 분이 만났을 때 어떻게 다르게 화학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지 보여줬던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 누가 먼저 제안을 했는지 너무 다투시지는 마시고, 네, 좋은 결과가 이어졌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또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영화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마 저는 이제 붕괴라는 단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은 이제 붕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물리적으로 오는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어떻게 보면 무너지고 깨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영화에서는 붕괴라는 것을 마음의 어떤 상처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시나리오를 쓸 때나 이 영화를 착상을 할 때 이 단어를 먼저 놓고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렬하게 그것들이 시각적으로 그려졌거든요. 이들이 겪고 있는 이 마음의 아픔이 어떤 건지. 그래서 감독님께 이 붕괴를 전면에 내세운 이유가 어떤 것이었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찌감치 선택된 단어는 아니고요. 트리트먼트 단계에서도 없었던 것 같고, 각본을 이제 한 줄 한 줄 대사까지 써 나갈 때 등장한 단어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 설애가 외국인으로 설정돼 있고 한국어를 꽤 능숙하게 하지만 때로 어떤 단어를 잘 모르고 하니까 그걸 사전으로 찾아본다는 그런 장면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물론 붕괴라고만 해도 한국 관객 이름 다 알아듣지만 그거를 글자로 정말 빅 클로즈업된 화면에서 큰 스크린에 정말 대문짝만한 글씨로 무너지고 깨어짐, 이렇게 막상 쭉 봤을 때 확 와닿는 느낌이 있으리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에 추앙이라는 단어를 먼저 예, 정말 예, 할 수 없죠. 근데 그러니까 영화는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게 문제예요. 하나 생각하면 개봉 때까지 너무 오래 걸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시리즈를 다음 작품으로 만들지도 모르시겠어요. 빨리 만들기 위해서. 네, 어쨌든 붕괴라는 개념적인 언어가 와닿는 그런 데에 있어서는 이 영화의 전체적인 대사 톤도 배우님이 이제 연기를 할 때 받아들일 때는 시나리오의 독특함으로 전달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쓰지 않는 말투를 쓰고 있잖아요, 인물들이. 그리고 그 안에 정성을 다해서 서로 경어체를 쓰면서 거기서 이제 마음을 숨기고 뺏기고
훔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는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영화의 어떤 그 마음을 읽히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어떤 그 대사를 보시면서 좀 배우님이 느끼신 건 어떤 거였는지. 우선 제가 맡은 역할이 형사다 보니까 형사라는 캐릭터가 그런 문어체적이고 문학적이고 다소 시적인 말투를 쓴다라는 그 직업과 그 말투의 충돌 이런 게 저한테는 낯설었지만 되게 신선한 감으로 다가왔고 뭐 고경표 씨 후배 형사와 같이 잠복 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네. 벌써 저 아시겠지만 뭐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사람이 있고 물에 잉크가 퍼지듯이 서서히 물드는 사람도 있고 이런 말이 조금 어떻게 받아들이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시나리오 봤을 때 그래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 너무 잘 해내고 싶더라고요. 네. 정석영 작가님이라는 그 감독님과 오래전부터 작업을 해오신 작가님과 만들어낸 그런 매력적인 보석 같은 대사들이 형사 장혜준이 표현하는 그런 느낌들이 저라는 기질의 배우가 했을 때 느낌을 어떻게 잘 관객분들한테 안착시킬 수 있을까? 네,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하긴 했어요. 근데 저는 재밌게 했어요. 그것이 낯설거나 뭐 부담스럽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네. 네. 네, 그리고 네. 탕웨이 씨가 맡은 송설애라는 중국인이지만 한국말이 부족합니다라는 캐릭터여서 마침내 뭐 이런 단일한 이런 말투가 그런 문학적인 문어체를 쓰는 형사 장혜준과 이상한 동질감들이 서로 느껴지더라고요. 시나리오를 보거나 같이 촬영을 하면서 호흡을 할 때. 그래서 탕웨이 씨는 탕웨이 씨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저는 제가 맡은 역할의 환경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리듬감 있게 질감들을 같이 가져가려고 했었고 뭐 제가 사실 촬영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장면들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 신문실 있지 않습니까? 그 좁은 공간에서의 송설애와 이렇게 신문도 하고 반대로 초밥도 먹고 네. 후반부에서는 또 서로 그러면 안 되는 공간에서 연애질도 같은 것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감독님이 만들어 놓은 이런 수사극 안에서의 의심과 그런 관심을 동시에 가져가는 장면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네,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아시다시피 설의 캐릭터가 중국인이 된 거는 그저 탕웨이를 캐스팅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냥 단순하고 실용적인 이유였어요. 여기에는 뭐 그 어떤 멋진 무슨 미학적인 뭐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전부터 정석영 작가하고 언제 한번 탕웨이하고 일을 해보나 그런 생각, 대화를 주고받았 오랜 세월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는 정말 무슨 원작도 없고 완전히 여성 캐릭터가 그냥 백지에서 출발하는 뭐든지 될 수 있으니까 뭐 원숭이도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이번이 기회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출발해서 이제 그러면 중국 사람이 이 역을 맡아서 근데 남자 주인공은 형사라는 것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형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인물인가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당연히 목표로 삼은 것은 탕웨이가 먼저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중국인으로 시나리오를 쓰는 게 아니라 반대로 중국인을 캐릭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배우를 찾다 보니 탕웨이가 됐다라는 그런 모양이 되어야 진짜 영화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 언어 문제가 중요하죠. 한국어를 제법 잘 하지만 때로 그게 잘 안 되는 상황, 또
독특한 한국어를 쓰는 상황. 그 독특함이 그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매력적이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우리가 쓰는 한국어보다 오히려 때로 더 멋진 것 같고 더 품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한국 내가 잘 쓰지 않았던 단어인데 이걸 이 상황에서 이렇게 쓰니까 그 어떤 맛이 살아나네라는 그 느낌도 들고, 특정한 단어를 딱 써서 그거만 내가 재밌게 느껴서 이렇게 마침내처럼 처음에 싫지 않지 싶어서 마침내라는 단어를만 딱 골라서 해주니 마침내 그 생각하잖아요. 음미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단어든지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어느 나라 말 어느 단어라도 하나를 딱 골라서 자꾸 곱씹어 보면은 뭔가 있는 것 같이 들린단 말이에요. 오로지라는 말도 그렇고, 오로지. 그 오로지 생각해보면 그 말이 자꾸 입안에서 맴돌면서 음악성도 생기고, 그런 거를 기회를 관객한테 자꾸 주고 싶었어요. 그 한국말을 좀 생소하게 들리게, 낯설게 들리게 하면서 그 재미를 찾아가는 거. 그리고 때로 이제 이 통역 앱을 사용해서 답답할 때는 그냥 중국어로 해버릴 때, 그때 우리 다 겪는 일이 있잖아요. 모국어가 아닌 언어를 사용을 할 때 왠지 위축되는 것 같고 좀 작아지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던 설애가 갑자기 중국어를 답답해서 그냥 해버린다. 이럴 때 좀 못 느꼈던, 그 전에 못 느꼈던 위험이 딱 생기고 자신감이 붙고 그런 변화를 지켜보는 거. 그리고 근데 정말 궁금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길래 저렇게 갑자기 한국어를 집어던지고 이거를 중국어로 해버리나. 그 더 궁금한 마음에 해준과 동일시가 되고 관객이. 그런 여러 가지 이 모국어가 아닌 언어를 사용하는 주인공을 설정하면서 생길 수 있는 하여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탐구해 봤습니다. 설애가 팜파따린 것처럼 시작해서 관객들을 오도해 나가지만 그것이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고, 보통 필름 노아가 한 편이 끝날 때 그때 이 영화는 2부를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아마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가 그 두 개의 챕터로 나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 초반은 그 우리가 말하는 필름 노아르 같은 해준의 훔쳐보기로 시작되고 전개되는 그 서스펜스가 가득한 드라마였다면, 후반으로 가면서 설애가 오히려 해준을 훔쳐보는 듯한, 그리고 그 마음을 훔치는 듯한 그런 멜로로 나뉘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안에서의 정점은 진짜 저는 진짜 어떻게 이런 엔딩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슬픔에도 기바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땅을 파고 들어가잖아요. 모래를 파고 나의 그 핸드폰으로는 감출 수 없는, 아무리 던져도 떠오를 수밖에 없는 핸드폰 대신 자기가 묻히는 방법을 택하는데, 그 안에서 나중에 정말 그 고전에 나오는 어떤 인물처럼 탄식을 하면서 찾아야 하는 나의 잃어버린 사랑, 내가 인정하지 않았던 사랑을 찾는 그 마음을 연기하는 배우의 그 마음, 그 장면이 어떻게 다가왔을까. 네. 배우마다 다르겠지만 시나리오를 받고 연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면 제가 해야 되는 장면, 캐릭터의 장면에서 저는 약간 시나리오다 별표를 해놔요. 그래서 난이도가 있는 씬들, 제가 해야 될 감정의 수위가 어려운 것들은 별표를 3개를 쳐요. 네. 이번 거 바닷가는 제가 네. 5개짜리 범위를 벗어난 거네요. 예. 네. 그래서 바닷가 현장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네, 5개. 그 만조가 차오르는 그 바닷가 있잖아요. 그 태안이었나요, 감독님? 서해 쪽의 바닷가인데 네. 그 만조가 차는 날을 잡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그날 딱 마침 파도도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파도의 그 결도 너무 좋고 그날 찍어야 된답니다. 그날 뭔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나 연기가 안 좋으면
한두 달 기다려서 그 파도를 또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럽죠. 가뜩이나 어렵고 그 저한테는 정말 마지막으로 보여줄 진짜 감정의 파고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정말 큰 난이도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제가 할 때는 몰랐는데 운동화끈을 묶잖아요. 근데 시사회 때 제가 보는데 그게 너무 저한테 제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절에서 같이 걷다가 운동화끈을 묶으라고 송소래가 저한테 하잖아요. 그게 떠오르면서 또 그렇고 그 폰을 바다에 버려요 라는 표현이 저희 영화에서는 박찬욱 감독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감정의 가장 깊고 세련된 이 영화에 어울리는 톤의 표현, 네. 상대에 대한 배려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이해하는 그 바닷가에서의 순간을 표현하는 것도 사실 개인적으로 참 쉽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쥐어짜내서 해보려고 했는데 감독님 거기서 되게 만족해 하셨고 네. 또 그 이제 운동화끈을 메고 잘 보일까 안 보일까 하는 본인이 갖고 있는 유틸리티 벨트에서 랜턴을 꺼내서 이제 서해가 있을 공간을 찾아 헤매는 바닷가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서해는 물이 너무 탁하고 해서 밑에 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넘어진 것도 사실은 의도된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두어 번 넘어졌죠. 그래서 이거 또 다시 가려나. 감독님 모니터를 보시고 자연스럽고 감정에 어울리는 것 같다 해서 정말 해가 지려는 찰나에 정말 저는 만족해요. 감독님도 만족하시고 그 장면이 저한테는 난이도가 꽤 큰 장면이었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그 중간쯤 혜준이 송소래와 관련된 그 절벽 있잖아요. 거기를 가서 송소래의 어떤 비밀스러운 부분들을 알아내면서 송소래 집으로 와서 이제 설애를 맞이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장면이 저한테는 또 하나의 별표 3개짜리였어요. 네. 그러니까 별표 1개짜리도 있었나요? 그거는 이제 뺄게요. 하여튼 요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너무 많으니까. 네. 그래서 대사 또한 또 제가 영화를 하면서 해왔던 톤이 아니에요. 이거는. 네. 그래서 송소래를 다그치고 그 얘기를 하고 폰을 바다에 버리라고 하고 퇴장을 하잖아요. 네. 저는 그게 혜준에게는 헤어질 결심의 네. 파트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결심과 결심이 슬프게 부딪히는 그 파도처럼 부딪히는 그런 그 엔딩이어서 진짜 네, 그러니까 뭐 말로 할 수가 없는 엔딩 장면을 연출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이제 그 두고두고 그 안개의 그 정훈이의 노래와 함께 여러분들에게도 깊이 인상이 박히지 않을까 이 엔딩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좀 질문을 드렸는데 감독님 혹시 그 엔딩 장면에서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네. 바닷가에 서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설애가 묻힌 구덩이 위인지도 모르고 채로 바보같이 거기 서가지고 전 뭐 더 찾아볼 데도 없고 뭘 해야 될지 몰라 막막한 상태의 혜준이 할 일 없이 전화기를 꺼내서 다시 또 그 녹음을 듣잖아요. 이게 도대체 왜 소중한 그 그녀에게 것일까라고 이것 때문에 살인까지 하는 것일까 들어보는데 저 폰은 바다에 버려요. 깊은 바다에 빠뜨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다시 들으면서 딱 느끼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설애가 말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바로 그 순간이구나. 이게 그 얘기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의 그걸 깨닫고 깨달음의 미소를 짓는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그때의 그 박해일 씨의 표정이 저는 현장에서 찍을 때
굉장히 늙어 보인다. 시간이 나왔어. 그 앞에서 때로는 진짜 미중년 소리가 나올 만큼 네. 예쁘게 네. 얼굴일 때도 많았는데 그때 진짜 늙어 보이더라고요. 진짜 정말 이게 정말 그 순간 해주는 정말 폭삭 늙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심리거든요. 그래서 야 정말 저런 늙음까지 연기하는구나. 정말 감탄했고 네. 또 그 멀리 뛰어갈 때 막 넘어지고 그럴 때 또 저런 설정을 하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옆에서 스태프들을 보니까 막 걱정 발을 동동 구르는 거예요. 저 위험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저는 저게 연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또 갑자기 들면서 추격자에서 하정우 배우가 그 빙판길 막 뛰어가다가 쫙 미끄러지는 거 있잖아요. 그 네. 연기가 아니었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갑자기 떠오르고 막 그랬어요. 네, 어쨌든 필름 누아르 같은 느낌과 멜로를 지나서 우화를 보는 듯한,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세월이 갑자기 폭삭 지나가서 늙어버린 그런 얼굴까지 연기를 하는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최고의 배우가 박해일 배우가 아닐까 싶고 저도 그 목소리를 녹취해서 넣어 다니고 싶은 그럴 정도로 목소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탕일 배우는 그 박해일 배우가 대사를 다 녹음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감독님도 녹음해 주셨고 그 중국어 선생님도 녹음해 주셨는데 박해일 배우, 그러니까 감독님은 너무 잘하셨고 박해일 배우는 듣기만 하면 잠이 온다고 하셨던 그 목소리입니다. 저희 관객분들께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저쪽 지금 6번째 줄인가 회색 옷 입으신 분? 네. 네, 마이크를 주시나요, 혹시? 극 중에서 중간에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5번이 등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그 노래를 선곡하는 기준 혹은 시나리오 속에 애초에 이 노래를 설정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네, 음악. 제가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각본에 이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각본 쓸 때에는 그냥 나중에 더 잘 찾아봐야지 하고 일단 그냥 급한 대로 떠오르는 거 아무거나 적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음악을 골라야 하는 때가 왔는데 뭐냐면 그 극 중에서 기도수가 설의 첫 남편이 LP 음반을 틀어서 음악을 감상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그 소품을 골라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그 음악을 곡을 이제 선곡을 해야 하는 때가 온 거죠. 그 소품 때문에.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막 그 조영욱 음악 감독과 함께 그 음악을 찾았어요. 일단은 그 말로 5번은 정말 제 가장 쓰고 싶지 않은 곡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비스콘티의 베니스에서 죽다에서 너무 그 곡이 유명하게 잘 쓰였고 너무 반복적으로 쓰였고 그냥 그 곡 하면 무조건 그 베니스에서 죽다가 떠오를 자동 완성되는 그런 유명한 사례이기 때문에 절대 그것만큼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일단 비금봉을 정상까지 출발해서 올라가는 데까지 걸리는 그리고 마지막 한 악장만 정상에서 감상하고 내려온다 이런 설정인데 그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계산해 둔 게 있었는데 지금 잊어버렸지만 그 1악장 그러니까 마지막 악장을 빼고 나머지 악장이 그 시간이 딱 걸려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1시간이면 1시간 딱 필요한데 그런 교향곡이 참 없더라고요. 가끔 찾을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면 그림하고 너무 안 붙고 막 참 저희 그 한계를 느꼈습니다. 찾다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돌아왔고 그냥 뭐 말로 5번 그 아다지에토 악장인데 그 악장은 무슨 뭐 비스콘티만 쓰란 법 있나 뭐 이러면서 황당한 척하면서 정신승리하면서
곡을 썼어요. 그래서 그 음반 약간 좀 거짓말은 뭐냐면은 그 서울시향을 정명훈 선생님이 지휘한 음원을 사용했는데 그 음원은 LP로는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해해 네. 주십시오. 질문 또 하나 더 받아볼게요. 네, 가운데 줄, 네, 하나, 둘, 셋, 5번째 줄 지금 손 들고 계신 분. 네. 네, 네, 감독님 영화 너무 네, 네, 영화 말씀 너무 주세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제가 그 듣기로 이 안개라는 곡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훈이님의 안개라는 곡이 나오는데 이 안개라는 곡을 들으면서 어떤 부분에서 이 영화에 대한 이렇게 왔다고 좀 들었습니다. 그게 정석영 작가님과 이 곡을 같이 좀 들으면서 또 어떤 얘기를 나누셨는지, 어떻게 해서 이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로 이렇게 발단이 되게 됐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서경 작가는 안개를 듣지도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냥 집에서 혼자 들었는데 정훈이 안개, 그다음에 유튜브 알고리즘 자동 추천으로 송창식 트윈폴리오의 안개를 네, 네. 연달아 들으면서 이 남성 가수 버전이 있다는 거를 그때 알았고요. 런던에서 한국을 그리워하면서 막 이것저것 한국 가요를 막 찾아 들을 때, 그래서 이 훌륭한 곡을 이봉조라는 그 불세출의 위대한 한국의 작곡가 이 명곡을 이 명가수와 또 이 남성 명가수가 각각 불렀구나. 그래서 이 노래를 한 여자 가수 버전, 정훈이 버전은 영화의 전체 계속 흐르다가 맨 마지막에 송창식 버전이 탁 나오면은 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멋질까, 그런 막 상상이 시작됐어요. 근데 노래 가사를 음미해 보면은 이건 뭐 아주 빼박 사랑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로맨스 영화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를 한 거죠.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제가 바킬처럼 생긴 어떤 형사가 나오는 수사 영화를 만들고 싶다, 경찰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따로 갖고 있었는데 이 두 개가 이제 합쳐지게 된 겁니다. 서경 작가와 대화하면서. 그는 뭐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박쥐를 테레즈 라캥이라는 그 프랑스 소설을 영화로 만들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 뱀파이어가 되는 카톨릭 사제의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는 아이디어가 하나 따로 써둔 그 줄거리가 있었는데 이 두 개를 합쳐서 박쥐라는 영화가 나왔거든요. 그런 것과 비슷한 과정이었어요. 네,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받을게요. 이쪽 줄로. 네.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오늘 사실 2번째 관람인데 보면 볼수록 더 매력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해가 되게 인상적으로 사용된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로는 박쥐에서 쓰인 해와 약간 비슷한 점도 있으면서 차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 포스터를 보면 그 탕웨이 배우님이 해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뭐 상징 그런 거 별로 없고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영화 만들 때 그냥 이런 정도 생각합니다. 이 영화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 장면에서 여기에 이런 상징을 읽어낼 수도 있겠네라는 예상 정도. 그런 정도지 제가 적극적으로 뭐 그런 별로 즐겨하는 일은 아닌데, 박쥐, 그러니까 우리 시사 끝나고 송강호 배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박쥐가 생각났다고, 특히 엔딩이.
그래서 사랑 영화, 사랑 이야기라는 점에서 그런 것도 있고, 바다에서 끝난다는 것도 있고, 또 소멸된다. 박쥐에서는 둘 다 그렇고 해지 결심에서는 여자만 그런데 세상에서 그냥 깨끗하게 사라져 버린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거는 제가 그 외신 기자들하고 인터뷰 당할 때 지적당한 내용인데요. 그 얘기를 강호 씨한테 들려준 적도 있습니다. 예, 뭐 해가 지는 것은 그냥 그대로 해가 지는 것이고, 이 안개가 자욱하게 바다에서 밀려 들어오고 해는 뉘엿뉘엿 지고, 그래서 혜준이 전화를 하잖아요, 연수한테. 그 김신영 배우가 연기하는 후배 형사한테 전화를 해서 막 그 평소에 이렇게 차분하고 점잖았던 사람이 거기다 대고는 이 질문할 시간, 그 자꾸 질문 왜 이렇게 의문문을 남발하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때까지도 이 연수는 또 의문문을 남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다급한 혜준이 질문할 시간에 빨리 오라고, 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라고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이때 보면은 그 몸짓을 봐도 그렇고 좀 아이 같아요. 나중에 이렇게 폭삭 늙어버렸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건 잠시 후의 일이고, 이때는 좀 무슨 칭얼대는 보채는 아이 같아요. 그런 몸짓 표현이 마침 그것이 아주 와이드한 앵글로 잡혔기 때문에 더 잘 드러났는데, 그 하나의 씬에서 박해일 씨는 나이가 막 10살이었다가 50살이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놀라운 신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은 여기까지 봤고요. 저희 뭐 감독님 영화는 너무 질문이 많은 영화여서 많이 또 보시고 또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영우 음악 감독님이 진짜 이번 작업하시면서 박찬욱 감독의 작품이 아니면은 내가 이런 음악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아마 이제 여기에 참여하신 스태프분들, 배우분들 다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관객분들과 같이 만나서 토크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씩 인사하고 헤어질 결심을 지금 다 하셨죠? 네. 화장실도 급하실 텐데. 아무튼 저는 영화도 긴데. 개인적으로 살인의 촉 용의자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는 작품을 해서 행복했고요. 박 감독님은 역시 박 감독님이시다라는 인장을 제대로 느낀 작업이었습니다. 개봉 때도 날씨가 이렇답니다. 장마 전선이 기상청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 습도가 높은 날씨에 상영을 하면 영화가 또 입체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다른 시선을 한 번 더 봐주시면 또 흥미롭거나 놓친 부분들이라든가 감독님의 또 미술적 공간의 힘, 뭐 이런 스타일, 이런 부분도 잘 찾아보시면 또 새로운 재미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시고 많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만약에 영화를 좀 재밌게 보셨다면은 주변 분들한테 긴 말 필요 없고 그저 좀 웃기다, 가끔 좀 웃기다, 이 정도만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